안녕하세요. 돈 무서운 줄 아는 30대 여자입니다. 돈이란 힘이고 자유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최대의 행복이기도 하다. 미국의 작가가 한 말인데 돈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의 삶을 잘 표현한 말이죠. 나이가 들고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이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사람의 삶의 주인인지 정말 헷갈리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또한 그렇다고 돈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넘치는 집안이 아니라 저축 자체가 사치인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자식들을 키우지만 돈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는 늘 언젠가 기회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돈을 쌓아두고 살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대단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사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수중에 있는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주식 투자하는 인터넷 모임에 자주 나가서 정보 얻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네요. 근데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주식시장 조회나 하니까 정신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안 좋더라고요. 입사 5년 차에 제게 남은 건 피 같은 적금과 조금씩 쌓아모은 한 줌의 주식 투자, 그리고 1년에 1kg씩 찐 살이었어요. 그나마 오래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내심인데 이 인내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체력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운동 모임을 찾아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바로 볼링 동호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벌레, 아니,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동호회 총무였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입 회원들에게는 기존 회원이 1대1로 붙어서 볼링을 가르쳐 줬는데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볼링 초짜라서 기본적인 자세나 용어도 모르는 제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에게 뭐 이성적인 설렘이 아니라 뭔가 든든한 큰오빠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남편이 제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다가왔을 때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로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가벼운 게 매일 먼저 연락하고 동호회에 나가면 내 볼링 신발이랑 공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이래서 습관이 무섭구나 싶었는데 어쩌면 이게 남편의 계획이었을지도 몰랐네요. 그 후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다가가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같은 볼링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던 본인의 지인과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남편은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진지한 관계가 될수록 이런 목표의식과 비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돈을 써야 할 곳, 아껴야 할 곳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같이 산다면 돈은 슬슬 모이겠구나 하는 웃긴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닮은 점이 많고 가치관도 잘 맞으니까 정말 결혼을 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인이 되고 3년 뒤 남편의 사업이 약간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결혼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때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 없다는 사실을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자세하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바로 남편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본인 아버지의 투자 실패를 보고 커졌다는 거였어요.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 친구분들과 함께 투자 강의를 듣고 다니며 퇴직금을 불리려고 하셨는데 그게 그만 잘못돼서 퇴직금도 몽땅 날리고 빚까지 져서 하나 있던 집마저 팔아야 했다고요. 부모가 독단적인 투자로 집안 살림을 말아먹었으면
솔직히 자식으로서 원망도 될 텐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더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어떻게 자식으로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요. 그때는 이런 우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다 좋게만 느껴졌네요. 가족에 대한 남편의 각별한 마음도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느꼈던 호감의 지점이 나중에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헛웃음만 나네요.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낡은 외관의 작은 빌라였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크기는 20평대 초반처럼 보였어요. 곰팡이가 여기저기 쓴 천장과 누렇게 뜬 벽지, 당장이라도 바퀴벌레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3명 이상이 움직이면 숨이 훅 막힐 정도로 작은 집에 시부모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던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 점, 모두 다른 의미로 제 마음을 복잡하게 했지만 이런 것보다 제가 놀랐던 건 바로 시부모님의 상반된 성격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참 예의가 바른 분이고 다정다감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따라 시댁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집이 너무 좁죠. 그래도 은주양 온다고 해서 어제 저녁부터 좀 치우긴 했는데 그래도 은주양이 편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친절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사간 천혜향이랑 커피랑 차 세트를 받으시고 뭐 이런 걸 다 사오냐고 너무 맛있게 잘 먹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다정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서 남편의 성격이 그렇게 구김살이 없나 했는데 시아버지를 마주하자마자 대체 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같은 분과 결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만 나더라고요. 일단 술을 엄청 드셨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앞에 앉혀두시고 소주 4병을 까셨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드셨으니 말마다 살짝 풀린 눈으로 저를 보고 아유,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셔서 참 여러 의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름이, 그래, 그래, 은주. 우리 은주, 우리 새아가가 그걸 알아야 한다. 지금은 이런 집 구석에서 살지만 나 정만이가 잘 나갔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아파트에서 마누라랑 자식 새끼를 책임지고 살았다 이거야. 그 한 번, 딱 한 번 삐끗한 걸로 이런 쥐새끼나 살 곳에서 살기엔 억울하다 이거지. 우리 새아가는 뭐 집안에 빚이나 그런 거 없지? 아유, 아버지, 괜한 걱정하신다. 없어요, 없어.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새아가도 시애비 보고 괜히 주식 투자한다고 했다가 피 보지 말고, 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 그래도 우리 용민이가 이번에 사업이 그나마 잘 돼서 다행이지. 잘 알겠지만 이 집에서 돈 나올 구멍도 없어서 하나 있는 아들 사업 밀어주지도 못하고 이번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한 푼 쥐어서 보내지 못해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참 안 좋다. 그래도 너희들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니까 알아서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 잘 장만하고 무엇보다 부부끼리 모든 걸 솔직하게 공유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아무 탈 없이 잘 살 거야. 어? 이거 뭐야? 아이 옆편네 국 식었잖아. 아 진짜 눈치가 이렇게 없나. 뚝배기에서 김이 안 올라오면 제때제때 데펴서 와야지. 술맛 떨어지게. 본인은 시어머니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부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덕담을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술병을 치우고 술잔을 채우고 식은 음식을 데펴오시는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일 뿐이었죠.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저희는 시댁의 도움 없이 저희가 각자 모았던 돈과 친정에서 혼수할 비용만 지원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 사업이 좀 안정기에 들어섰으니
결혼 후 조금씩이라도 생활비가 부족한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히려 그 말에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막 돈 좀 번다고 여기저기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조금 잘 되기 시작한 이때 다른데 한눈 안 팔고 바짝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정말 여유 생겼을 때 우리 집이나 당신 집이나 도움 드리는 게 낫지. 안 그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부부 경제 계약서를 쓰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살면서 돈 문제로 서로 감정 상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자는 거죠. 저도 가족이 살면서 서로 크게 상처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모두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서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총 4가지 항목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둘 중 한 사람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저질러 헤어질 경우에는 공동재산의 10%만 지급을 받고 깨끗하게 갈라선다. 세 번째, 양가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공평하게 모두 똑같이 쓰고 위급하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로 상의하에 결정한다. 네 번째, 한 달 생활비는 7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 서로 철저하게 동의를 하는 항목을 다졌고 아예 서명에 지장에 남편과 저는 우스갯소리로 뭐 돈 때문에 결혼하는 쇼윈도 부부 같다고 웃었습니다. 지장을 찍긴 했지만 그저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공증은 받지 않고 보관만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런 계약서가 뭔가 정없고 형식적이란 느낌보다는 남편과 저의 가치관이 같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화로도 잘 풀어나가고 가치관도 맞으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거라고 믿었죠.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한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하고만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거든요. 순진한 사랑의 힘이죠. 근데 마냥 착각은 아니었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긴 했어요. 하나는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남편 사업 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절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안 그래도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제가 투자로 낸 수익이 큰 도움이 됐고 곧 새 가족이 생긴다는 말에 남편은 앞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힘을 냈고요. 저는 아들을 낳은 후 육아휴직을 받아서 한동안 가정에 충실했어요. 원체 일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가 남편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막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아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아이에게 집중하는 순간 남편 또한 점점 커가는 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게 저나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건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의 사업 또한 승승장구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연봉이 가능했구나 싶을 정도로 수익을 냈고 2년 만에 남편이 벌어들인 수익과 제가 주식 투자로 냈던 남은 이윤으로 저희는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고 이때의 운이 쭉 이어져서 몇 년 동안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람의 여유와 넘치는 배려는 정말 돈에서 오는 건지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남편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가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이야기를 한 대로 종종 친정과 시댁에 용돈을 넣어드리고 또 원체 저희 집에 잘했던 남편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이런저런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친정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과 전화하는 내용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친구분은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좀 주저하셨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정서방이 여행 갔다 오시라고 비행기 티켓 값이랑 호텔 예약 비용, 가서 먹고 놀 비용까지 다 보내줬다고 이걸 받아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말없이 저희 부모님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딸인 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이럴 때마다 저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의견을 맞추기로는 금전적인 도움은 양가 똑같이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본인 부모님은 동생이 같이 살면서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살면서 크게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뭐 해봐야 제가 막 회사에 복직했을 때 남편이 어차피 본인이 버는데 일 그만두고 그냥 가정주부로 남아주길 바랐던 것 정도?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커리어와 피나는 노력으로 올린 연봉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대로만 간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은 확실히 사람을 바꿨습니다. 결혼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까요? 사업이 커갈수록 당연히 남편은 바빠졌죠. 그래도 중요한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이나 아들 어린이집 화개회나 연극날 같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챙기려고 했어요. 추억은 절대 돈으로 사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에게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꼭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지쳤겠죠. 매일 일하면서 가정까지 완벽하게 돌보는 게 어디 쉽나요? 약속을 어겨도 집에 늦게 들어오고 연락 없이 외박을 해도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추억은 돈으로 못 산다는 사람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은 소소한 불만에서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쟀는데요. 근데 좀 간이 싱겁게 됐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만든 불고기 먹는다고 좋아하던 남편이 기대라며 맛을 봤다가 실망을 했는지 먹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밥 반찬 이렇게 싱거워도 돼? 뭐 돈이라도 좀 쥐어줘야 맛있게 만들래? 저는 이 말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고용된 가정부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간이야 다시 하면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돈 받고 이 집에서 일하냐고 하니까 농담이랍니다. 제가 예민하대요. 근데 거기서 뭐 불고기를 던지면서 싸울 일도 아니고 저도 그날 후로 남편 보면 돈 줄게. 살 좀 뺄래? 돈 줄 테니까 좀 잘생겨져 볼래? 라고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농담을 남편이 안 하더라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을 가거나 놀러 가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몇 분에 한 번씩 전화하러 가는 걸 봐도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왔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돈에 영혼을 판 사람 같다고 느낀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함께 가려던 식당에 줄이 좀 서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직원을 불러서 몇만 원 쥐어주더니 알아서 우리 가족 먼저 들어가게 좀 해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내고 당당하게 새치기를 하려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위화감이 드는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요새 돈 많이 버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혜준이 보는 앞에서는 돈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애 교육상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픽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도 참 가난한 마인드가 나아지질 않는다. 돈으로 물도 사 먹고 좋은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못 사? 그런 논리면 돈으로 장가도 가고 사람도 사는 것도 불법이면 안 되겠네? 바쁘신 당신이 나가서 혼자 돈으로 시간 사는 건 상관없는데 최소한 우리 아들 앞에서 돈으로 남들보다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은 보이지 말자고 부모로서. 황금에 눈이 멀어서 본인이 만지는 족족 황금으로 변하길 원하던 마이다스의 눈먼 광기가 이런 걸까요?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남편은 제가 아는 그 현실적이고 돈이 정말 어디에 쓰여야 하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에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돈 때문에 사건이 터졌어요. 친정에 계신 어머니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금방 끊으시고, 그리고 왜 사람의 촉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태산 같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 있냐 물어봐도 없다고만 하시고, 그러다가 술 취한 오빠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알게 됐어요. 오빠는 꼬이는 혀로 뭐라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은주야. 못난 오랩이라서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돈만 잘 벌었어도 집 안 뺏겼을 텐데. 이게 대체 취중 진담인가요? 제가 아무리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이미 취한 오빠는 그대로 잠에 든 건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오빠가 어제 술 취해서 이런 소리를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오빠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살림 미천이었던 트럭은 폐차를 해야 할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을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오빠에게 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두신 목돈이 있었거든요. 적금을 탄 지 몇 년 지나지 않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알뜰하신 분들이라서 저축도 꼬박꼬박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오빠를 돕기 위해 하나 있는 집을 담보까지 잡아서 돈을 빌려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근데 왜 대출까지 받았어요? 엄마 적금 탄 거 있었잖아요. 오빠가 그 대출이자 못 갚으면 이 집 어쩌려고. 그 돈? 없어, 이제. 아휴, 엄마도 미치겠다, 정말. 제가 모르던 실상은 이랬습니다. 저희 오빠 문제가 터지기 몇 달 전, 어머니는 이모에게 간곡한 부탁을 받고 가지고 있던 적금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동생에 대한 애착도 강하셨어요. 근데 카드값을 세 군데서나 못 내고 있어서 신용 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대부에서까지 돈을 빌려서 그 이자도 눈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이모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신 거죠. 그냥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 겁니다. 이모는 본인의 언니가 본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돈을 당장 못 갚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이모를 어떻게도 못하고 어머니도 속만 끓여오다가 이제 오빠 문제까지 터져서 대출을 받게 되신 겁니다. 아직도 그때 쉴 새 없이 터지는 사건에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돈으로 얽혀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걸 본 그 참담한 기분. 여기서 끝일 것 같나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매일 어머니와 친정집 문제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 이걸 어떻게 하니? 오빠가 갚지 못하는 대출이자 때문에 아버지는 현장 일을 늘리셨고 그렇게 초과 업무를 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셨고
마비까진 가지 않았지만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하실 정도였어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게 집에서 간호를 받으시며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늪에 더 빠르게 빠지는 것 같은 친정 부모님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도움을 못 드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좀 변한 이후로 좀 서먹하긴 했는데 제가 아버지 사고를 알리자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론을 꺼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당분간 일을 못 하실 것 같아. 근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문제고 또 생활비랑 병원비가 큰일이니까 몇 달만이라도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당신은 괜찮아?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부모님인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번 주 내로 시간 내서 장인어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장모님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은 남편의 대답이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예상보다 남편은 제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당분간 친정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동의나 승낙의 의미가 아니었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달이 친정에 보내드릴 돈 액수를 상의하에 정하기 위해 남편에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세상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돈 보내려고? 아니, 그거 보내는 게 언제까지 될 줄 알고 보내. 왜 갑자기 말을 바꿔? 저번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장인어른이 언제 다시 일어나셔서 일을 할 수 있으신데, 지금 생활비 보내드리면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내드려야 하는 거야.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당장 집 담보로 되어 있는 대출 이자에 병원비 좀 보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돈 아닌가? 여보, 막말로 내가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큰돈 보내자고 한 적 있어? 근데 왜 당신은 그런 말을 쉽게 꺼내?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 우리 부모님은 뭐 돈 펑펑 쓰면서 사시는 줄 알아? 우리 처음 마음 그대로 계약서에 쓴 말 좀 지키자. 어? 지금 상황이 같아? 그럼 우리 집 상황이랑 어머님 아버님 상황이랑 똑같아지라고 고사라도 치네? 이때 제가 느낀 서운함과 배신감이란 아니 제가 적게 벌면 이런 부탁도 안 해요. 서운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힘들 때 도움 하나 안 주는지 미치도록 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남편의 말대로 지금까지 시댁에서는 돈 문제로 저희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처음 계약서에 적었던 대로 금전적인 건 양가히 똑같이 한다는 말을 지켰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계약서의 말을 지켜야 하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둘이 약속한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상반된 고민으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 끼치고 미친 듯이 억울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아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들이 남편 차에 어린이집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서 그저 가지러 갔다가 차 뒷좌석에 온갖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사치품으로 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놀랐죠.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다 뭐냐고 물으니까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래요. 연말에 이래저래 고마웠다고 답례처럼 줬다고요. 그렇다고 명품 옷이나 벨트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개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일 핑계대고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고 술 마시면 사무실에서 잔다고 외박한 적도 많아서요.
술에 취해서 살이분가 못하는 남편은 침대에 누이고 저는 남편이 입고 있던 정장 자켓을 벗겨서 옷걸이에 걸려고 하는데 그때 안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하게 쩌그럭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시계에 관심이 없던 저도 아는 정말 고가의 시계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언제 산 거지? 싶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묘한 기시감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는 뭐라도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서 천천히 하나둘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은행 잔고 조회. 그러다가 와, 이게 대체 뭐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건 바로 사진 폴더와 문자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 확인을 못할 정도로 오래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종이를 찍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온 건 통장 명세서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에 은행 로고가 적힌 이 인간이 비자금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지막 날짜로 찍혀 있는 명세서에 있는 잔고 금액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리자고 하려던 병원비가 웃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제게 말없이 챙긴 적 없다던 시댁 식구들에게 그 통장에서 몇 년 동안 저 모르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자에는 다달이 100만 원이 되는 송금 명세서를 찍어서 인증하는 내역이 있었고요. 시아버지와는 중고차를 사들이기 위해 비자금 통장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명세서를 찍어서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시누이에게는 이직 선물로 명품 가방이라도 사서 들고 다니라는 송금 명세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십 건이 되는 명세서를 찍어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더라고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내 편인 줄 알았던 남의 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몇 년 동안 날 속여온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비롯한 사치품들도 아마 이 통장에서 뺐었던 거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이러려고 저와 계약서를 쓴 건 아닌가 싶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조항이었던 양가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공평하게 모두 똑같이 쓰고 위급하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로 상의하에 결정한다. 이런 말로 지가 종종 친정에 서비스를 하는 건 세상 생색을 내고 제게 고맙다는 말은 다 듣고 본인은 아닌 척 뒤로는 시댁의 돈이란 돈은 다 빼돌리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었어요. 버는 돈이 달에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면서 남은 돈은 몽땅 지 비자금 통장에 넣고 본인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기만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차가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불현듯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사진 속 명세서가 나올까 하는 생각에 정말 그 새벽에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건 남편 비자금 통장의 명세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갔다는 걸 인증하는 유흥업소 영수증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제가 발견한 것만 석 장이었어요. 보니까 몇십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비자금 통장에서 빼서 썼겠죠. 조금이라도 동이 트는 그 새벽의 증거를 더 찾겠다고 집안을 서성이다 보니 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 안에 있는 증거와 찾은 영수증을 잘 챙겨뒀어요. 그리고 코 골면서 자는 저 인간이 술에 깨며 말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듣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말을 꺼냈을 때 그 인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알게 된 건 나도 유감스러운데, 아니, 내가 내 돈 지키는 게 그렇게 죄야? 그게 다 당신 돈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계약서 다시 보고 와봐.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쓰여 있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 챙기기 전에 계약서에 적힌 약속부터 지키란 인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날 속여? 당신 나랑 했던 약속 계약 다 어기고 나 기만한 거야. 야, 막말로 그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는데 그거 그냥 종이야, 종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장난삼아 적은 거잖아. 그걸 뭐 공증을 받았니? 뭘 받았니? 너 억울해할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번 돈 정당하게 내 가족한테 쓴 거야. 그 가족에 난 없나 봐? 그래, 몇 년 동안 속여온 인간이 무슨 가족이야? 말 나온 김에 차라리 잘 됐다. 네가 번 돈 평생 너 혼자 쓰게 해줄게. 이혼하자. 당신 가족이랑 그 돈에 파묻혀 죽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봐.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아예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웃으면서 그래, 그러고 싶겠지. 라고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재산을 갈라서 이제 각자 수익 관리를 하자고 했고 남편은 오히려 지는 좋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일단 제 몫을 나눈 다음에 저는 이혼보다 더 급한 불을 꺼야 했네요. 그때 친정집 대출 이자가 밀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출 문제로 속 끓이기 싫다고 집을 처분한 다음에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 70만 원에 그나마 적당한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서 저는 우선 모자란 보증금 2천만 원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집 계약을 하고 은행 문제, 이사 준비에 아버지 병원 문제 등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몇 주 동안 이혼이 유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과 헤어질 거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가 무시하니 그 인간은 이혼은 언제 하냐? 이혼한다며. 거봐, 네가 무슨 배짱으로 이혼이냐? 라고 제게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그저 곧 헤어질 거고 네 귀중한 돈 나한테 절반 내어줄 준비나 해. 라고 했어요. 얼른 이 끔찍한 인간과의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부모님 댁 이사가 끝나고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문제인가 싶어서 얼른 받았는데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제게 소리치듯 말씀하셨어요. 정서방 그거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네?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왜요? 그 놈이 나 찾아와서 그러더라. 딸이 바람나서 빼돌린 2천만 원 차용증 써서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지랄하다 갔어. 이제 좀 사건 사고가 끊어져야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거려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친정도 친정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제 이혼 문제는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그날 이른 오후에 남편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지금 잠깐 들릴 테니까 주소 보내달라고요. 저랑 싸운 후라서 부모님이 이사한 집 주소를 모르는 남편은 제게 들은 집 주소를 까먹었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뒤 친정으로 찾아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사위 온다는 말에 그래도 뭐 하나 먹이려고 요깃거리 만드셨는데 도착을 한 남편은 아까까지 다정하게 전화를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머니를 마주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그 사람한테서 2천 받아서 이 집 장만하신 거죠? 아, 그렇지. 설마 정서방은 모르고 있었나? 당연히 그 사람은 저한테 말 안 했죠.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장모님 딸이 저랑 혜준이 버리고 회사에선지 어디선지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앞으로 따로 살자고 재산도 가르자고 해서 가져간 돈에서 이 집 할 돈 장모님께 드린 거라고요. 당신 딸이 내 돈 가져갔다고. 뭐라고? 정서방,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 돈 은주가 우리 돕는다고 본인이 모은 목돈이라고 준 건데. 그리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은주가 왜 바람을 펴? 그럼 뭐 아무 믿을 곳 없는데 애 딸린 여자가 덜컥 이혼하자고 하겠어요? 다 믿는 구석이 어디 하나 있으니까 나랑 이혼하겠다고 위자료 운운하면서 큰소리치지.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주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바람을 의심해? 그게 아니라 자네 행동을 돌아봤었어야지. 지금 나한테 와서 하는 행동만 봐도 자네 지금 정상 아니야. 다 됐고 당신 딸이 나한테 가져간 돈 2천만 원 그거나 갚아요. 이런 집구석에서 당장 2천만 원이 나올 수 없겠으니까 기간 정해두고 그동안 갚겠다고 각서 쓰고 지장 찍는 걸로 봐줄 테니까. 어? 나는 당신 딸만큼 멍청하지 않으니 변호사 공증 확실히 받을 거니까 행여 안 갖고 튈 생각하지 말고요. 딴 생각하면 바로 압류 걸 테니까. 돈 벌고 나서 일이 속이 개미 목구멍만큼 좁아지는 인간도 없을 것 같네. 일 없으니까 각서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 자네는 지금 돈 받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병원 가서 정신검사부터 싹 다시 해야 돼. 당장 나가. 안 나가? 어머니는 그 인간을 집에서 쫓아내시긴 했지만 영문 모르고 당하게 된 일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 제게 바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집 비자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저희 어머니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지 가족에게만 돈을 퍼주고 있어서 저도 제 돈으로 제 가족 돕는 건데 차용증이 웬 말이냐고요. 그리고 바람은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리인가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가 해결한 뒤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그 인간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대로 끝을 내기엔 너무 억울해서 일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뭐든 양가히 똑같이 하기로요. 시누이는 아직 안 들어오고 시부모님만 계셨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절 의아하게 보는 두 분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결혼하고 신혼 때 제가 주식 투자했던 돈 남편 사업 자금으로 줬던 거 아시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제 도움받아서 승승장구한 그 사업으로 번 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입도 숨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드리고 있던 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던 게 두 분 표정을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못 보시고 대답도 못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게 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더 놀랄 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것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거품 물더라고요. 지는 저한테 수입 속이고 빼돌린 돈으로 여자 끼고 술 퍼마시고 다닌 주제 5년이 넘도록 같이 산 저한테 이제 와서 저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야, 은주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다 따로 비상금 마련해 둘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데 가서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뭐 그렇게 까칠하게. 그리고 그 돈 용민이가 번 돈이니 당연히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까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정상인 거죠. 처음에는 공동 재산이고 서로 동의 없이 양가에 금전적인 도움 주지 말자고 했던 당신들 아들이 야비하고 비열한 거라고. 그 인간이 번 돈이니까 그 인간만 써야 한다고? 그럼 난 5년 동안 내가 그 인간 뒷바라지에 애 키우고 한 건 그냥 공짜로 한 거겠네요? 그렇다고 나는 그 인간하고 같은 수준은 아니니까 초기 자본 비용 내 도움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 인간 돈으로 도움받은 거 내놓으라고는 안 할게요. 어차피 곧 있으면 남남들 사이에 돈 잘 벌고 성공한 아들이 가정은 개판으로 굴리고 있었다고 같이 사는 아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라고요. 그 인간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지랄했던 것처럼 지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다녀가고 나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매일 밤 11시 전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인간이 그날은 8시 전에 칼같이 들어와서 제게 눈을 부라리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지랄을 해? 너는, 너는 안 미쳐서 우리 엄마 찾아가서 그 지랄 했냐? 뭐? 바람? 너 정말 돌았니? 무슨 의처증도 아니고 이혼 얘기 꺼냈다고 바로 바람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딴 말을 해?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 솔직히 기다렸다는 사람 마냥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남편이라는 게 결혼 생활 내내 날 기만한 희대 쓰레기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길 내가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쓰레기짓 인증한 거니? 너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어. 지금까지 결혼 생활 내내 나 속이면서 내 가치, 내 역할 존중받을 필요 없다고 취급했고 나 배신한 게 너라고. 야, 까놓고 말해서 너랑 나랑 둘이 같이 돈 벌었냐? 너 나랑 동업했어? 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야? 너 진짜 네 애비랑 똑같구나.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래, 당신이 번 그 돈 앞으로 혼자 펑펑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내가 나가겠다고. 나랑 이혼하면 야비하게 비자금 통장인지 뭐니 만들어서 추잡하게 숨어서 돈 쓰지 말고 마음대로 써. 어떻게 결혼 생활 내내 온전히 혼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가정과 우리 아이들 책임진 사람이 나고 애초에 당신 사업자금 중 내 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 돈 지키겠다고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살아온 저라는 존재를 아예 지워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함께해온 시간이 허무하고 비참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할 거라 다짐한 사람에게 이러죠? 저는 그 인간 없이 살 남은 제 시간을 구하기 위해 바쁘다고 미뤄왔던 뿔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그 인간이 있는 집을 나왔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당히 제 아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기여했던 것에 상응하는 돈을 받으면 됐습니다. 이미 제겐 그동안 남편이 몇 년 동안 비자금 통장으로 저를 기만해온 증거와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에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절대 그 정도 돈은 못 준다고 항소를 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원하던 만큼의 재산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은 끝까지 제게 너 같은 게 언제 본인처럼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후회할 거란 헛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냥 그 돈에 깔려서 잘 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가진 마력은 대체 뭘까요? 저도 돈을 좋아하긴 했지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와 공유도 못하는 돈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손자병법에서 돈이란 누구에게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제 말대로 그 인간은 돈에 깔려서 죽진 못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숨통이 막히게 되긴 했어요. 이혼 후 1년 동안 그 인간은 매달 거르지 않고 제게 양육비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근래 몇 달 동안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공해서 비자금 통장에 몇 천씩 끼고 혼자 쓰던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알던 그 인간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사무실도 정리를 해서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전화번호도 싹 다 바꾼 건가 싶어서 참다 참다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전화를 하게 된 시어머니는 양육비가 밀렸다고 그 인간하고 통화를 원하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지금 그 인간이 쓰고 있는 번호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몇 번 받지 않다가 한 3번째쯤 전화를 받더라고요. 용건은 그저 양육비뿐인 저는 받자마자 양육비 문제부터 꺼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처음 들어보는 정말 걸걸한 목소리로 울부짖듯이 그러더군요. 나
지금 너나 혜준이한테 보낸 70만 원도 없어. 사업 좋고 사기당하고 털려서 그 푼돈 하나 없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가 알아먹지 못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인간은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말을 세상 우울한 목소리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 후 얼마 뒤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고 이제 각자 길을 가자며 갈라섰다고 합니다. 이혼하더니 이제 사업 파트너도 잃은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을 접었으면 돈이라도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가지고만 있어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 인간의 가족 중에는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다 한 번 낭패를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그 인간 아버지 말입니다. 투자로 그렇게 탈탈 털려놓고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아버지는 본인이 들은 토지 매매에 대한 투자 정보를 그 인간에게 말했고 이미 저와 같이 살던 아파트로 재미를 좀 본 그 인간은 사업보다는 땅으로 돈을 불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그 인간이 평생 내린 결정 중에 최악의 결정이었던 거죠. 저를 속이고 비자금 통장을 만들게 된 결정만큼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준 투자 정보는 기획 부동산 사기였어요. 돈으로 돈을 불리려고 하다가 전부 날리게 된 거죠. 그 인간은 지금 그 유령 부동산 관계자들 소송하고 고소하다가 돈만 더 날렸다고 너나 애한테 줄 돈 없으니 본인 좀 내버려 두라고 울더라고요. 제가 이걸 불쌍하게 여겨야 하나요? 저는 그래, 유감이다. 근데 나도 애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 필요하니까 받을 돈은 받아야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는 뭐 국가의 지원을 받던 할 테니까 당신은 선 지급 후 추징으로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나라에 갚던가 고소당해서 압류를 당하거나 해. 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돈 문제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정심이 생길 수 있어도 절대 이 인간에게만은 생길 수가 없겠죠. 저는 돈을 원하고 좋아함과 동시에 또 돈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잘 돌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돈이라는데 한 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게 바로 돈의 무서움이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돈은 고여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로 가치가 판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에게는 돈도 그 사람을 떠나고 싶었나 보네요. 이혼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저도 이 돈이 제가 받았던 상처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충분히 나눠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